첫 번째 뉴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 정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남방. 네, 남방이죠. 남쪽. 남쪽. 네. 그 독일에 누구죠? 변호사 생각했네. 70년대 동방 정책을 취해서 네네. 동서독 통일의 주춧돌로 왔던 총리. 슈미트 총리였나요? 저도 이름이 좀 긴가민가하네요. 빌리 그란트. 빌리 그란트. 예. 빌리 그란트.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 좀.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빌리 그란트의 동방 정책과 유사하게 뭘 만든 거죠. 그렇죠. 좀 유사하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으로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으로 가기 전에 인도네시아에 국빈 방문 중인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 인도네시아 재개 간담회에서 이제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아세안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아세안이라고 하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뜻하는 거고요.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몇인 줄 아세요? 2억입니다. 2억이 넘어요. 네, 2억이 넘죠. 2억 7천만인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GDP도 거의 우리나라랑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해요. 그 생각한 것보다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한 나라고 이 아세안 국가들의 인구를 모으면 한 6억 3천 이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수죠. 그래서 청와대는 이 아세안과의 교역 수준을 지금 현재 중국과의 교역 수준인 2천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하겠다. 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좀 언론이 두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지금 대한민국이 주로 이제 4강 외교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일전에 좀 사드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그 둘 다 이제 4강 중에 하나잖아요. 저희 주요 외교 대상인 어떻게 할지 갈피를 좀 못 잡고 좀 휘둘린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좀 아세안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함으로써 좀 이런 의존도를 낮추겠다. 뭐 무역 의존도를 좀 낮춰가지고 어떤 완충지대를 만들겠다.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 아세안 국가들이 모두 북한이랑 수교를 맺고 있어가지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어떤 또 하나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면이 있다. 그렇죠. 언론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 들어갔던 기업들이 주로 이제 그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많이 옮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인건비가 너무 세져갖고 지금 우리나라 대졸 초임하고 이제 거의 비슷해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인건비가 좀 저렴하니까 뭐 상대적으로 뭐 한국에 대한 호감도도 높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기업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그 슬그머니 기업이 나가게끔 뭐 여러 가지 막 그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막 이런 그 규제 강화하고 그래갖고 영업을 못하게끔 막 하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사드 할 때도 보면. 그렇죠. 롯데마트는 결국 두 손 두 발 들고 철수를 했죠. 두 손 두 발 들고 철수했죠 진짜. 네. 근데 이제 동남아시아는 그런 게 자본주의 국가고 그런 게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우니까. 네, 상대적으로 뭐 중국보다는 분명히 좀 자유로운 면이 있는데 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얼마나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경향이 있잖아요. 중국 그 변방 국가 중에서 생존한 소수민족 중에서 한반도 그다음에 인도차이나 반도 베트남 이런 좀 같은 데다 사람들이 부지런하거든요. 네, 뭐 베트남으로 여행으로 한번 가봤었는데 사람들이 뭐 엄청 부지런하고 또 굉장히 친절하고 또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 미국에서 있는데 맨발로 공을 차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맨발로요? 저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 맨발로 공 많이 찼거든요. 근데 잔디에서 맨발로 공을 차는 친구가 있었고 깜짝깜짝한데 목포 친구 아니 목포 아니면 벌교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땅땅땅땅땅땅 베트남 포트피플.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군요.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네, 뭐 거의 북하노이 쪽은 사실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신남방 정책의 중요한 축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런 행동을 잘 하지는 않으시는데 기자실까지 방문을 해서 이 남방 정책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그 청취자분들 잘 들어야 되는데 남쪽 방향방. 괜히 이게 겨울에 오니까 또 남방 정책 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랜만에 가스비가 안 오른다고 하죠 겨울에. 그렇게 얘기하면 남방 정책인 줄 안 되니까요. 남방. 이거랑은 관계없지만 아세안 쪽으로 남방 얘기가 아세안 나와가지고. 쪽으로 향하는 외교 정책을 열겠다. 다음 뉴스요. 그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선 당시에 그 김하영 씨, 그러니까 국가정보원 직원 관련된 수사를 사실상 지휘했다 이렇게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좀 역사에 좀 길이 남을 수사였는데 그 2012년 대선을 보름여 앞두고 뭐 국정원 직원이 뭐 댓글을 달고 있다, 정치계에 개입하는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갔었잖아요. 이거 경찰이 수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했죠. 그리고 정말 의아했던 점은 갑자기 중간 수사 결과라고 발표를 했어요. 밤 11시에요? 네, 밤 11시에. 그것도 대선 후보들 토론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네. 근데 또 그거를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걸 마치 이제 그 발표가 들어가서. 나오기 전에 토론에 들어가서 이거는 국정원 여직원이 뭐 무혐의 처분나지 않았냐, 뭐 인권 침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죠. 그 수사를 국정원에서 지휘했다고요? 네, 그런 정황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국정원이 당시 경찰 관계자와 통화를 하면서 뭐 김하영의 출석 문제부터 노트북 제출, 뭐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런 것까지 일정까지 논의를 했다라는 건데요. 9일 경찰의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를 지휘했던 그 김모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2계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 계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그 김하영이 댓글 공작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노트북을 제출하겠다고 하기 1시간 반 전에 본인이 국정원 직원과 통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그렇게 그런 진술이 나온 건가요? 네, 참고인 조사에서 그런 진술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통화를 해서 뭐 통화 당시 뭐 당시 관할 경찰서에 있는 수서 경찰서를 제끼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이제 국정원과 대화를 해서 이 김하영의 노트북을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함께 그 김 계장은 포렌식 결과 그 삭제된 아이디를 복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복원을 했을 때 국정원에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해서 이 포렌식 상황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경찰과 국정원이 그냥 일종의 뭐 내통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정황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계속 그 공조를 했네요. 그렇죠. 그 공조를 한 정황이죠. 기밀을 다 유출하고. 네, 국정원은 피의자잖아요.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뭐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그 정보를 그대로 노출한 건데 아울러서 이 국정원은 그 김 계장한테 중간 수사 결과를 빨리 발표하라 이런 종용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시를 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걸 받아서 김용판 서울청장이 발표를 한 거고. 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서 정말 의아한 발표였죠. 그럼 김용판 서울청장도 이제 소환이 그 시간 초일기에 들어간 거 아닌가요? 재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재수하려면 일단 김용판 포토라인에 또 쓰네요. 그렇죠. 만약에 뭐 이런 것들이 국정원에 개입한 정황이 나오면은 피고인과 만약에 내통한 거기 때문에 이 그 수사 2계장 정도가 국정원과 그렇게 다이렉트로 뭔가 연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뭔가 좀 더 윗선에 좀 닿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도 좀 드는 상황이고요. 기승전 MB. 네, 그렇습니다. 뭐 가만히 보면 그때 당시에 국정원이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고 10분도 안 돼서 성명을 냈어요. 뭐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뭐 그것과 좀 돌이켜 보면은 10분도 안 돼서 냈어요?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은 이게 뭐 실제로 국정원과 경찰이 이렇게 얘기가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이 대선 앞두고 총선 때 2012년 이렇게 정치가 개판이 되고 야당이 이거에 대응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핵심 전략인 그 휴민트 인적 자산이 없었어요. 네, 다음 소식으로 누굴 얘기하는지 이제 진행하고 싶어요. 네? 진행하고 싶어요. 회사 사표 내고 오세요. 회사 사표를 왜 내요? 진행 받아줄게. 진행이요? 와갖고 1분만 딱 진행시키고 가세요. 네. 자, 다음 3,000원어치만. 네.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사유가 좀 이상해요? 사유가 이상하죠. 이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가 주장한 그 판결을 한 바에 따르면 기각을 한 사유가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라는 거예요. 수사를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영장 전담 판사는. 근데 이게 대부분 수집됐다는 거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의아하고 뭐 두 번째는 피의자의 직업, 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 이거는 뭐 영장 기각할 때마다 나오는 사유니까 뭐 그냥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각을 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있으니까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국정원 직원한테 물어봐라. 네,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뭐 이 사람이 뭐 실제로 가담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그래놓고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좀 그런 상황인 거죠.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태어난 경상도 사람이에요. 아, 예, 그렇죠. 네.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태어난 전라도 사람이에요. 뭐 그런 셈이죠. 네. 그게 뭐예요, 그게? 네. 좀 의아한 거죠. 네. 채식주의자인데 뭐 고기 먹어요, 막 이런. 그렇죠. 짜장면집 중국집 들어가고 뭐 드릴까요? 그러니까 짜장면을 시키는데 나올 땐 짬뽕으로 내주세요. 안 맞나 그건? 네, 요거는 좀. 네. 채식주의자인데 고기 먹어 이게 맞네. 네. 예. 어쨌건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판이다 보니까 좀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담배 끊었는데 술 마셔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어쨌든 앞뒤가 안 맞아요. 네, 앞뒤가 안 맞죠. 강부영 판사는 고대 나왔어요? 네, 고대 나와서 이 강부영 판사가 올해 2월에 영장 전담 판사로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하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받았어요. 발부했어요. 예, 1차는 기각하지 않아. 기각할 때는 아니었었나 이분이? 네, 발부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정유라 그리고 추명호 국정원 1국장 네, 추명호에 대해서는 1차 구속영장이 제출됐을 때 그때 기각을 한 판사기도 합니다. 강부영 판사는 고대를 나왔고 서양이 박지만 씨 부인 서양이 씨하고 아주 절친이라 그러죠? 아, 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주진우 기자의 주장입니다. 아, 주진우. 그리고 강부영 씨 부인도 법조인인데 판사인가 검사로 알고 있는데 또 서영희 씨하고 절친이라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아니 그 고대 이제 동기들이니까 고대 동기들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주진우 기자가 그때 박근혜 영장할 때 우려하는 글을 그 SNS상에 올린 게 기억이 나요. 아, 예, 그 주진우 주장인 것 같아요. 예, 저하고 무관합니다. 네, 국가들의 인건비가 좀 저렴하니까. 네. 뭐 상대적으로 뭐 한국에 대한 호감도도 높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기업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그 슬그머니 기업이 나가게끔 뭐 여러 가지 막 그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막 이런 그 규제 강화하고 그래갖고 영업을 못하게끔 막 하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사드 할 때도 보면. 그렇죠. 롯데마트는 결국 두 손 두 발 들고 철수를 했죠. 두 손 두 발 들고 철수했죠, 진짜. 네. 근데 이제 동남아시아는 그런 게 자본주의 국가고 그런 게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우니까. 네, 상대적으로 뭐 중국보다는 분명히 좀 자유로운 면이 있는데 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얼마나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경향이 있잖아요. 중국 그 변방 국가 중에서 생존한 소수민족 중에서 한반도 그다음에 인도차이나 반도 베트남 이런 좀 첫 번째 뉴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 정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남방. 네, 남방이죠. 남쪽. 네. 그 독일에 누구죠? 그 변호사 생각했네. 70년대 동방 정책을 취해서 동서독 통일의 주춧돌로 놓았던 총리. 슈미트 총리였나요? 저도 이름이 좀 긴가민가하네요. 빌리 그란트. 빌리 그란트. 빌리 그란트.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 좀. 네. 그래서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빌리 그란트의 동방 정책과 유사하게 뭘 만든 거죠. 그렇죠. 좀 유사하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으로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으로 가기 전에 인도네시아에 국빈 방문 중인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 인도네시아 재개 간담회에서 이제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아세안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아세안이라고 하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뜻하는 거고요.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몇인 줄 아세요? 2억입니다. 2억이 넘어요. 네, 2억이 넘죠. 2억 7천만인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GDP도 거의 우리나라랑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해요. 그 생각한 것보다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한 나라고 이 아세안 국가들의 인구를 모으면 한 6억 3천 이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수죠. 그래서 청와대는 이 아세안과의 교역 수준을 지금 현재 중국과의 교역 수준인 2천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좀 언론이 두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지금 대한민국이 주로 이제 4강 외교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같은 데다 사람들이 부지런하거든요. 네, 뭐 베트남으로 여행으로 한번 가봤었는데 사람들이 뭐 엄청 부지런하고 또 굉장히 친절하고 또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 미국에서 있는데 맨발로 공을 차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맨발로요? 저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 맨발로 공 많이 찼거든요. 근데 잔디에서 맨발로 공을 차는 친구가 있었고 깜짝깜짝한데 목포 친구 아니 목포 아니면 벌교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땅땅땅땅땅땅
베트남 보트피플. 베트남에서 오신 똑같아요. 분이군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네, 뭐 거의 북하노이 쪽은 사실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네,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신남방 정책의 중요한 축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런 행동을 잘 하지는 않으시는데 기자실까지 방문을 해서 이 남방 정책에 대해서 일전에 좀 사드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그 둘 다 이제 4강 중에 하나잖아요. 저희 주요 외교 대상인 어떻게 할지 갈피를 좀 못 잡고 좀 휘둘린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좀 아세안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함으로써 좀 이런 의존도를 낮추겠다. 뭐 무역 의존도를 좀 낮춰가지고 어떤 완충지대를 만들겠다.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 아세안 국가들이 모두 북한이랑 수교를 맺고 있어가지고 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어떤 또 하나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면이 있다. 그렇죠. 언론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 들어갔던 기업들이 주로 이제 그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많이 옮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인건비가 너무 세져갖고 지금 우리나라 대졸 초임하고 이제 거의 비슷해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동남아시아 국가